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8번째 출연하는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댓글에 대해 모두 답변해 드립니다입니다. 저희 이제 기존에 사회복지사, 어떤 상급자는 어떤 사회복지사를 뽑고 싶어 하나, 이 영상에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조현재 과장님과 함께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게 과장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셨던 사안인데 질문이 기간에 궁금한 점이 기간의 관심도라고 하셨는데 두 과장님께서는 면접자의 입장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오늘 조현민 선임과장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현민 선임과장님의 답변을 대신하고 조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현민 선임과장님의 답변은 면접자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하는 해당 부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은 대략 이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대상자의 변화 정도, 대상자의 모집, 사업의 홍보 방안 등등 좀 더 사업을 깊이 있게 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단순 질문은 지양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땡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은 지양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현재 과장님의 답변은? 참 이런 질문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러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됐을 때를 생각해 봤더니 되게 곤란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면접자가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나는 이 기관 혹은 이제 지원하는 부서 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조사를 했고 또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어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예시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일산복지관의 어떤 관할 지역이라던가 인근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성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땡땡 %로 좀 높게 나타났다. 만약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를 하게 돼서 경험과 역량이 좀 쌓인다면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꼭 질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거기 때문에 꼭 질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가 복지관 인근 지역과 관할 지역을 파악해 보니 아동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여가 문화를 즐길 만한 시설이나 공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산복지관 사업에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 주민들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관 내부 어떤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볼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금 깊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면접 복장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치마 아니면 원피스 이렇게 얘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바지를 입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상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장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박상원 선생님이 언급했다시피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단편적으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하다 보니 예, 치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치마, 바지 무엇을 입어도 면접 결과에는 전혀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직원분들은 네.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고 면접에 임했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바지를 입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라는 얘기가 좀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 제작할 때는 조금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2급 자격증과 2종 면허, 사회복지사 1급과 운전면허 1종 이런 거를 비교하시는 질문이 있었고 운전이 무조건 필수여야 하는 게 궁금하다. 사무실 내에서만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1급하고 운전면허 1종은 좀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사실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실 2급보다는 1급을 더 선호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운전이 꼭 필수여야 되느냐 하셨는데 운전면허 1종은 사실 이제 복지관은 승합 차량이 함께 있잖아요. 12인승 뭐 네. 이런 차량들을 좀 많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일부 뭐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송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을 네, 함께 뭐 나들이 맞아요. 나간다던가 하면은 또 담당자는 그분들을 다 함께 태워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종만 있을 경우에는 승합 차량 운전을 못 하잖아요. 네, 못해요. 그럴 경우에 본인도 업무에 제약이 있을 거고, 그래서 1종이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네, 복지관에서는.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만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무를 하다 보면 무조건 차를 타고 한 번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팀도 차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고 네, 그렇죠. 현장에 있다 보면 사무실 내에서만 근무를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네. 네. 부서마다 고유 업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무실 내에서만 업무를 하는 직원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타부서 협조를 하든 어디 외근을 나가던 무조건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운전을 꼭 뭐 능숙하게 잘 해야 입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면허가 있고 일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면허가 있으면. 그래서 운전을 사실 잘 못하고 안 해봤더라도 안 해보고 입사한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연습을 본인이 또 하기도 하고, 뭐 부모님 차라든가 차량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 오기도 하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면은 선임자라든가 기존 직원들이 운전을 또 함께 동승하고 맞아요.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연습하시려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봉사활동 시간 얼마나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면 봉사활동은 직원을 채용할 때 보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하시는 수 있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마이너스면 신입은 아예 입사를 못하나? 라고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력이라는 게 꼭 뭐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회로서의 어떤 실무 경력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실무 경력일 수도 있겠지만 뭐 봉사활동 또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요즘은 뭐 대학교 공모전도 신입생들 많고. 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경력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경력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기간 상황에 따라서 진짜 실무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신입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우리 복지관에 새로 입사하신 분은 네. 네, 새내기였죠. 대학을 막 막 졸업한 졸업하신 분. 네, 사회 새내기 직원이 입사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경력이 없어서 마이너스면 신입은 아예 입사를 못하나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요 답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었고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조현재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 각자의 또 뭐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의 어떤, 네.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답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하지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처럼 이제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 바른 길의 기준은 사실 누가 정하는 건가요? 예, 사회복지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사회복지사는 당사자 즉 클라이언트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삶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도 이제 도움을 줄 때도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게 바른 길이야. 따라오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당사자는 당사자와 함께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을 하고 그분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 당사자분들의 슈퍼바이저가 아닙니다. 예,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사람인 거죠. 동등한 관계, 파트너십 관계 이런 것들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접하죠. 접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거나 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실 우리가 전문가랍시고 뭔가를 다 계획을 하고 뭐 이대로 그쵸. 하세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어려운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뭐 내가 우리 지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내가 필요할 것 같아. 기획하고 참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욕구 조사를 할 의미가 하나 없죠. 네. 욕구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지역 주민, 그분들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우리는 기획을 하고 그 욕구를 최대한으로 좀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또 물론 또 긴급 상황이라든가 긴급한 위기 상황 등 또 당사자 어떤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윤리적인 원칙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관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과 같은 급여를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기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좀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글 혹은 뭐 네이버 어디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검색을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이 나옵니다. 다 나와요. 네, 보건복지부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되세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입이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직위 1년 차는 1호봉, 2년 차는 2호봉, 2021년에 입사를 했으면은 사회복지사 1호봉. 근데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월급, 이 기본급과 함께 시간의 수당,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혹은 뭐 법인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급여가 총체적으로 네. 결정이 됩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지관은 학점은행제 출신을 잘 안 뽑고 전공 학사를 대부분 뽑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또한 정규직 기준으로 현재 복지관 학은제, 학점은행제죠? 그거랑 전공 출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있었고, 네. 사회복지사 2급도 취업, 그러니까 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하고.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복지관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기관에 이제 직원 중에 학점은행제는 없고요. 네. 네. 전문대 출신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직원을 뽑을 때 사실 이제 수많은 지원자가 응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면은 이분들 중에서 이제 뭐 면접을 보는 분들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1급이나 전공 학사를 조금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상황인 것 사실이죠.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더불어서 추가 질문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 2급으로도 취업이 가능한가 학점은행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신다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네, 뭐 사회복지 영역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매우 다양하죠. 예. 기관마다 좀 상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취업이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혹여 학점은행제를 이수한 후에 뭐 그러니까 당장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취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원하는 기관에 좀 취업이 안 되시더라도 네. 좀 다른 영역에서 충분하게 어떤 경험과 역량을 쌓으시면은 또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또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이런 경우들도 있죠. 뭐 2급 자격밖에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 일단 취업이 가능한 곳에 먼저 해가지고 경력을 쌓으신 쌓고 다음에 뭐 능력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인 후에 이렇게 다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 입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전 영상에서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언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질문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이 면접 프리패스 될 만큼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주위에선 별 의미가 없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현장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쓰일 때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는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이 면접 프리패스라고 말씀드렸나요? 과장님께서 제가요? 네. 무조건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지인한테 들었을 때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면접 프리패스처럼 네. 굉장히 면접 프리패스처럼 현재 커말 2급이 있는 상태인데 딴지 너무 오래돼서 고등학생 때 따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셨대요. 자격증 한 개만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딸지 아니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딸지 고민되는데 제 상황에선 어떤 게 더 메리트가 있고 우선순위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요 질문 바로 그냥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말 자격증하고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는 좀 결이 약간 다른. 다르고 이거는 커말은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를 다루는 행정 능력을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당연히 사회조사 분석사가 두 개를 비교하면은 사회조사 분석사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이죠. 네. 그만큼 사회복지 관련해서 조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실천 현장에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 욕구조사 혹은 프로그램 성과 측정, 연구조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고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주위 분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는 SPSS에서 특정 몇 가지 분석 방법만 알면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네.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SPSS에서 특정 몇 가지 분석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입증 방법이 자격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고 사실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자격증이 있을 수 있으면 있을 것 좋죠. 같아요. 그럼요. SPSS라는 걸 굳이 해봐야 네, 교차 분석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프로그램을 사실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맞아요. 성과를 측정할 건가 할 때 되게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정말 단순한 수치화 정도로만 네,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되게 이거를 잘 다뤄 자격증이 있고 SPS를 잘 달아서 뭐 회귀 분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여기서 뭐 질문지를 또 구성을 하고 그렇죠. 뭐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겠죠. 할 수 있는 게. 그 성과도 좀 더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성과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도 훨씬 더 그렇죠. 공신력이 있고 좋아 보이죠. 네. 단순히 결과들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들을 기획하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간의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예민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궁금해하셨던 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후에도 이렇게 답변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증에 조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색다른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